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도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전기철도의 두 번째 시간이죠. 철도의 운전 및 저항부터 하여 견인 전동기 그리고 모노레일과 같은 특수 전동기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과목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아시겠죠?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철도에서 이제 운전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속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균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정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하철에 이 노선이 있잖아요. 여러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의 속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정 속도가 됩니다. 먼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리를 정차 시간을 빼고 달린, 그러니까 주행 시간으로만 나눈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한다면 표정 속도는 그러한 정차 시간까지 포함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속도는 순주행 시간에다 정차 시간을 더한 것분의 운전 거리가 되겠죠. 자,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정 속도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으로 해서 표정 속도를 구하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의 형태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L은 정거장 간격이고 정차 시간이고 T는 N은 정거장 수고 대문자 T는 전주행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표정 속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정차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역에 그만큼 많이 멈춘다는 거죠. 동일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차역이 많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춰야 되고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춰야 되고 이러잖아요, 철도가. 그러면은 정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므로 이 표정 속도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정 속도를 올리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적절하게 운용을 하는 것이. 자, 그럼 이런 표정 속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행 시간 또는 정차 시간을 짧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행 시간이나 정차 시간을 짧게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운전 거리가 동일했을 때 이 주행 시간과 정차 시간을 짧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표정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그 정차 시간을 짧게 하는 건 대표적인 건 어떤 것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었죠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급행 지하철. 원래 A, B, C라는 정거장이 있는데 지하철역이 있는데 자 A도 거치고 B도 거치고 C도 가야 돼요. 근데 B를 안 멈추고 A에서 C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는 이 길 동안 최고의 운행 속도로 최고 높은 운행 속도로 지속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역 간 거리를 넓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래 A에서 B 갈 때 멈추고 B에서 C 갈 때 멈춰야 되는데 A에서 안 멈추고 C로 갔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가속도와 감속도를 모두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가속도를 크게 하면 속도가 그만큼 내가 원하는 그 열차의 속도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감속도를 크게 하면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게 될 것이죠. 그래서 표정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는 첫 번째 주행시간 또는 정차 시간을 짧게 한다라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가속도, 감속도를 모두 크게 한다라는 방법도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철도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은요, 우리 가속도를 크게 한다, 감속도를 크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운전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운전 조건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 항목이 되겠고, 자, 이 3번에 있는 것을 우리 선로 조건입니다. 선로 조건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4번과 5번은 우리 차량 조건 또는 이제 그냥 열차의 설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차량 조건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가속도를 크게 한다. 가속도를 크게 하면 빠르게 전류 차단이 가능하고 타행이 길게 되므로 전력 소비량은 감소한다. 자, 여기서 이 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관성에 의해서 쭉 가는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속도를 크게 한다.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려놓고
이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쭉 갈 수 있게끔 결국에 이런 타행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 자동차도 연비 운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80km로 간다고 한다면 80km/h로 가면은 내가 80까지 엑셀을 이렇게 밟습니다. 엑셀을 무웅 하고 밟겠죠. 그 다음에 80에 도달하면은 RPM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정화가 되었을 때 이 엑셀을 80만 되게끔 일정하게 누르고 있다면 우리가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도 이 차량이 원활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연비가 어떻게 되죠? 향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크게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게 맞출 수 있어서 이런 타행 시간을 늘려서 전력 소비량을 줄여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속도를 크게 하는 겁니다. 감속도도 제동력이 크면 뭐 브레이크를 3개 밟는다든지 그런 제동력이 크면 전류 차단이 빠른 전류 차단이 가능하며 타행 시간이 길어짐으로 전력 소비량은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타행 시간이 다 길어지니까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배를 적게 하고 가능한 직선로가 되도록 한다. 곡선이 아닌 직선로가 되면은 이 선로가 직선로가 될수록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구배를 적게 하고인데 이 구배를 적게 하고 할 때 구배가 경사입니다. 경사, 기울기. 그래서 경사를 조금 평평하게 하고 직선로가 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차량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이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무거우면 더 안 나가겠죠. 그렇죠? 중량을 감소하고 기어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이거는 차량 조건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도 차량을 어떻게 제어할지 그 제어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생제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회생제동이 뭡니까? 제동할 때 발생하는 전력을 다시 전원측으로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직병렬 제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속도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철도를.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게 되고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적어놓은데 운전 조건, 선로 조건, 차량 조건 또는 열차의 설비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거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철도의 경제적인 운전 방법 중 차량 조건에 의한 또는 열차 설비에 의한 이런 운전 방법이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4번과 5번 중에서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차의 저항입니다. 자, 열차 저항을 묻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보시면 자, 종류가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열차 저항에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발 저항입니다. 정의를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출발할 경우 존재하는 저항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도의 저항은 열차의 저항은 기본 단위가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행 저항입니다. 주행 저항. 자,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즉 주행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런 베어링 부분의 기계적인 마찰이라든지 그런 마찰 등에 의해서 저항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행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곡선 저항입니다. 곡선 저항. 우리 곡선 구간을 달리게 되면은 곡선 반지름에 반비례해서 받게 되는 저항을 곡선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구배 저항인데 구배가 뭐라고요? 경사, 기울기라고요. 그래서 구배 저항을 다른 말로 경사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배 저항이라고도 쓰일 수도 있지만 경사 저항이라고 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사궤도 운전 시에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배가 경사라고 했는데 이 구배의 단위가 무엇이냐면요. 자, 구배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퍼밀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퍼센테이지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거를 퍼밀이라고 읽는데 정의에 따르면 1000m당 몇 미터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경사를 우리가 퍼밀이라고 합니다. 구배가. 그래서 만약에 구배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구배에다가 전체의 중량이 있죠. 총 중량. 이것을 곱해주면은 구배 저항 또는 경사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구배가 주어졌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체 중량을 곱해 주어야지 뭐가 된다고요? 구배 저항 또는 경사 저항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속 저항입니다. 가속 저항. 자, 열차 가속 시 발생하는 저항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 전동차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동차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FA라고 하는 것은
31AW라고 씁니다. FA는 이제 가속 저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AW 할 때 A는 가속도, W는 차량의 중량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의 중량은 톤입니다. 톤. 킬로그램 아니에요. 톤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 가속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게당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톤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가속 저항이라는 거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W가 톤이란 말이죠. 즉 어떠한 전동차, 그러니까 가속 저항이 킬로그램 톤인데 톤당 이만큼인데 전체 중량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톤 지워지니까 이제 킬로그램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속 저항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속 저항은 FA는 31AW 킬로그램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항의 종류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대비하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개념 확인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정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속도 및 감속도를 작게 해야 된다. 표정 속도를 올리려면 가속도와 감속도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열차 저항의 종류에는 출발, 주행, 구배, 곡선, 가속이 있다. 그래서 5가지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견인 전동기입니다. 견인 전동기. 견인용 전동기라는 거예요. 견인 전동기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구비 조건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인데 종류만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종류만 기억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전동기 구비 조건은 첫 번째, 회전력이 커야 되겠죠. 당연히 돌림힘이 커야 될 거고요. 올라가는 기울기, 경사 등에서 회전수가 줄어들면 회전력이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수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하의 불평도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읽어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중량의 용적이 크지 않을 것, 수리 점검이 편리할 것. 다 맞는 말이죠. 자, 종류와 특성인데 첫 번째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맥류 전동기, 세 번째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네 번째는 유도 전동기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특성도 교재에 적혀있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전동기의 출력과 속도입니다. 전동기의 출력과 속도인데, 자, 회전력과 출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당 회전수 n으로 회전을 할 때 출력은 P는 오메가 T로서 오메가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60분의 2파이 n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2파이 n이라는 것에서 이 n이 초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당 회전수로 바꿔주기 위해 60으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분의 2파이 대문자 n이라는 것이 된 거예요. 여기서 n은 분당 회전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출력은 P는 오메가 T로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 내용을 토대로 마찰력과 견인력도 구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FM이라고 있습니다. FM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견인력. 또는 그냥 F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교재에 따르면. 자, FM이라고 하는 건 1000 마이크로 오메가 A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그냥 뮤라고 읽을까요? 1000뮤 곱하기 WA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F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견인력. 견인력은 이제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W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륜상의 중량입니다. 동륜상 중량. 동륜상 중량이요. 그냥 이거예요. 바퀴 위의 중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차 자체 중량이 아니라 바퀴 위의 중량이라고 우리가 동륜상의 중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동륜상의 중량은 단위가요. 톤이에요. 톤. 킬로그램 아닙니다. 톤이에요. 자, 그리고 뮤. 이건 뭘까요? 레일의 점착계수. 레일의 점착계수를 우리가 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확인에서 이것을 이용한 것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내용에서는 요 세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우리 전동차, 전동기 각각의 출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은 레일의 점착 계수와 동류상의 중량으로 견인력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전동차의 전동기 각각의 출력은 견인력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F라고 하는 것은 R1, R2, R3의 합이다. 그때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킬로그램으로서 주행 저항이 된다.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 건 열차 저항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우리 저항에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셈이죠. 그 다음에 이 주행 저항의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주행 저항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단위 무게당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킬로그램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주어진 주행 저항에다가 무게를 곱해 주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톤 지워져서 킬로그램만 남는 거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R2는 경사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구배 저항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구배에다가 총 중량. 이걸 곱해야지 구배 저항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R3라고 하는 건 가속 저항입니다. 가속 저항 또한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기본 단위가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동기 각각의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 전동차에서 이 전동차에 전동기가 한 6대가 있다. 그러면 6대가 있을 때 여기 N에다가 N은 이제 전동기 개수거든요. 그 6대 여기 N에다 6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타에는 효율이에요. 효율. 그 전동기 효율을 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건 견인력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구했어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다만 단위가 킬로그램이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거는 시속입니다. 주행 속도예요. 킬로미터 퍼 아워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런 전동차의 전동기의 견인력을 구한 다음 그 F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각각의 전동기의 출력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도 개념 확인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도 푸는구나 라고 위에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볼게요. 우리 보면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시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것인데 1번 견인 전동기는 기동 시 회전력이 커야 하고 회전수 조절 범위가 광범위해야 한다. 맞을까요? 맞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견인 전동기는 병렬 운전 시에 부하의 불평형이 커도 된다? 아니죠. 부하의 불평형은 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차의 자중이 100톤이고 동류상의 중량이 50톤인 기관차의 최대 견인력은 단 레일의 점착 계수는 0.2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견인력 F라고 하는 거는 1000 곱하기 레일의 점착 계수 얼마라고요? 0.2라고요. 곱하기 동륜상의 중량 또는 바퀴 위의 중량을 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50 이렇게 곱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요 1000 곱하기 0.2 하면 뭐예요? 200이죠. 200에다가 50을 곱하면 뭡니까? 만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력은 1000kg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풀이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총 중량이 50톤이라고 했습니다. 전동기의 몇 대? 6대를 가진 전동차가 9배 20퍼밀의 직선 궤도를 올라가고 있다. 9배도 주어져 있고요. 주행속도 40km/h일 때 각 전동기의 출력은 약 얼마인가? 단 가속 저항은 이미 킬로그램으로 주어진 상태인데 중량당 주행 저항은 톤당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어요. 단위 무게당.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톤으로 되어 있고 전동 효율은 0.92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3번을 마저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겠죠. 먼저 견인력을 구해보겠습니다. 견인력 F라고 하는 것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인데 R1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일단 가속 저항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가속 저항을 1550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더하기 여기다 뭘 더해야 돼요?
주행저항이랑 구배저항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주행저항은 8kg per 톤이니까 전체 주행저항은 8 곱하기 50이 될 거고요. 더하기 9배가 20%이면은 전체 중량이 50이니까 여기다가 20 곱하기 50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950kg이 나와요. 2950kg. 자, 따라서 각 전동기의 출력 P라고 하는 거는 367 곱하기 개수 곱하기 효율 분의 견인력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고. 자, 그럼 이것을 마저 계산을 해보면 367 곱하기 전동기 6개에다가 전동 효율은 0.9라고 했습니다. 자, 0.9 분의 견인력 얼마? 2950. 시속 얼마라고요? 주행속도 40km/h. 40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약 60kW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6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2번과 3번 같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개념 확인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풀이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내용을 배우고 개념 확인 같은 걸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은 더 기억에도 잘 남고, 특히 이제 전기공사 기사와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있게 되는데,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전기 응용이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사재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사소한 내용도 다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5번째 특수 철도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모노레일이 있는데요. 모노레일 같은 거 우리 선로가 한 개인 철도를 모노라고 합니다. 모노레일이라고 해요. 그 위에서 주행하는 대차를 가진 차량에 의한 수송기관을 뜻하는데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우리 레일 위를 달리는 과좌식과,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과좌식, 그쵸? 매달리는 현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전력공학에서 매달려 있는 애자를 현수애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레일에 매달리는 현수식이라고 되는 거예요. 현수식 모노레일. 그래서 우리가 과좌식과 현수식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는 것은 심화 강의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장단점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모노레일은 환경오염이 적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하고요. 건설 공사 기간도 짧습니다. 이거를 공기가 짧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운행 시 소음이 없어요.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의 지장 또한 없게 되고요. 충돌이나 탈선의 위험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출발하기 때문에 뭐 충돌이라든지 탈선 같은 것이 그렇게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와 감속도를 크게 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단점에는, 제일 큰 단점은 많이 못 실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력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각을 많이 설치해야 되므로 건설에 따른 제약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장치가 복잡하고 작동 시간이 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좀 추가로 드릴 말은, 여기 현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달려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과자식을 예를 들면, 자, 과자식이 이제 레일 위를 달리는 건데, 여러분 혹시 경기도 그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이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화담숲? 화담숲 가시면은, 가을에 가시면 단풍이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거기 막 예약을 엄청 해야 될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는 이런 과좌식 모노레일이 있죠. 레일 위를 모노레일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은 경치도 구경하고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부상식 철도입니다. 자기부상식 철도. 자, 이게 뭘까요? 자기력에 의해서 떠 있다. 자기부상식 철도라고 부르는데, 종류로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흡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발식이 있어요. 자, 우리 흡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탄젠트 전자석 흡인식. 근데 이게 결국에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전자석이 있는데 그 전자석의 흡인력을 제어해 줌으로써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탄젠트 전자석 흡인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 전자석의 흡인력을 제어하는 게 핵심이죠. 이런 것을 흡인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반발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 반발식이 있는데 맨 처음으로 차체에 장착한 강한 이런 영구 자석이 있습니다. 자, 그 자석과 궤도에 레일에 배치한 코일 간의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반발하게 되는데 힘을 이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용한 방식이 유도 반발식 또는 유도 전류 반발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구 자석 반발식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영구 자석에 밀어내는 힘을 이용한 건데 이게 사실 반발력이 영구 자석만으로는 조금 약해서 보통 이렇게 밑에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초전도 전자석 반발식은요 무게가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초전도 전자석 반발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흡인식도 있고 반발식도 있구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구자석 반발식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습니다. 영구자석의 흡인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지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틀린 설명이겠죠. 영구자석은 반발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우리 교류 전환 및 신호 보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교류 전기차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특징 중에서 이런 노란색 글씨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속도 제어 범위가 넓어서 고속 운전에 적합해요. 그래서 집전이 되게 용이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수 점검이 용이해요. 그래서 보호 설비가 간단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 내에서 전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 내에서 임의의 교류 전원 전압을 얻기 쉽다라고 되죠. 자, 그다음에 제한된 공간에서 작은 소형 그리고 가벼운 경량으로 할 수 있고 큰 출력을 만들 수 있는 대출력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교류와 직류를 변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상 전환법이라고 해서 우리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전기철도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전등이 다 꺼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교류로 공급이 되고 있다가 어떠한 구간에서는 어떠한 노선, 호선에서는 직류로 공급해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류 구간에서 직류 구간으로 바꿔주기 위해 일정 구간을 무전압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차상 전환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차량 내에서 전압을 전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유도 장애인데요.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혹시 이제 정전 유도 장애와 고주파 유도 장애 그리고 전자 유도 장애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 정전 유도 장애라고 하는 거는 철도 측에서 이런 전압의 크기, 트롤리선과 통신선 간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런 연필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완전 차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전자 유도 장애가 있습니다. 이 전자 유도 장애라고 하는 거는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통신선의 이런 전류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것, 이것을 전자유도 장애라고 하고 잡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주파로 인한 전압 발생을 잡음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번, 2번이죠. 2번 그리고 3번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느 쪽의 측면이냐면 통신선 측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통신선 측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통신선 측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1번은 통신선을 케이블로 해줌으로써 전자유도장애를 방지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전차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전자유도장애를 막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배류 코일을 설치해서 전자유도장애를 막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유도장애를 줄여주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자, 흡상변압기도 물리적으로인데 이 흡상변압기는 뭐냐면 권수비가 1대1인 변압기로서 귀선 전류를 흡상시킵니다. 즉 빨아올린다라는 표현인데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설 전류를 줄여줄 수 있는 유도장애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안 설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궤도 회로가 있고요. 폐색 장치, 임피던스 본드, 크로스 본드가 있어요. 특히 이런 본드 중에서 우리 이전에 레일 본드에서 배웠습니다. 레일 본드에 대해서. 레일 본드가 뭐였죠?
이음매 볼트만으로는 완전하게 접속이 되지가 않으니까 완전한 전기적인 회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접한 구리 등의 선을 우리가 레일 본드라고 불렀는데 결국에 그것도 전기적 저항이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본드와 크로스 본드는 자, 인접한 레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전류, 귀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임피던스 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신호 전류는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호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신호 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본드는요, 누설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양쪽의 레일, 뭐 옆에 있는 인접한 레일도 상관없습니다. 양쪽 레일 간에 연결한 것을 어떤 거라고요? 크로스 본드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궤도 회로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고요. 폐색 장치도 그냥 2개의 열차 이상이 진입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2열차 이상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치를 폐색 장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자, 이것만 하면은 이제 전기철도를 다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동열차 정지 및 제어 장치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열차 정지 장치예요.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 열차, 트레인, 정지, 스톱, 장치, 시스템. 한 번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 이게 왜 ATSG라고 바로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신호기 전방에 설치를 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통과할 경우 또는 뭐 이를 경고하고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할 경우에 자동으로 그냥 강제로 멈추는 장치, 이거를 자동 열차 정지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동 열차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ATC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ATS보다 운전 능률을 높인 거예요. 근데 선행열차 위치에 따라 구간별로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더 능률을 높인 거죠. 그럴 때 제한 속도보다 초과해서 운행한다면 자동으로 감속, 더 심하면 정지까지 시켜주는 장치를 ATC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열차 자동운전 제어 방식은 Automatic Train Operation System이라서 ATO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열차 집중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제어가 2번 들어갔죠. 열차 집중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CTC로서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열차 제어 방식까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차의 능률적 운전 제어를 목적으로 구간 내 각 역에 있는 전처역의 신호기 등을 중앙 제어실에서 원격 제어하는 장치를 우리가 CTC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S, ATC, ATO, CT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TC 앞글자만 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철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전기철도에 대해서 좀 더 한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전기화학 시간에서 여러분을 또 환한 미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문제도 단원별 기출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